창의적 문제 해결 챕터 2 일상생활 속의 창의적 발명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배워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명기법은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즈법을 여기서 다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방법론을 응용해서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 각자 자신만의 발명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은 창의적 사고 습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학교를 간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항상 사고하는 습관을 띠고 사물을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저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었지? 내가 만든다면 저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이건 참 불편한데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산해 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연스레서 돌아가면서 어느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저걸 어떻게 계산할까, 트리찌에 몇 번을 적용할까, 저걸 어떻게 아르지를 풀어서 갈까, 이거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런 원리를 적용해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저거 만든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 습관을 갖고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잠시 피곤해서 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설계실에 근무할 때는 가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죠? 일하다 말고 뭐 하냐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지금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것은 조합할 수가 없어요. 원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본인이 아는 정보가 없으면 그 시대에 맞는 원시 시대에 맞는 생각밖에 낼 수 없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장에 있는 동사, 형용사에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내서 붙임으로써 순간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잠재의식 중에도 아까 꿈 얘기도 했지만 일부러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도 보고 듣고 듣기 이미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습관을 하고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있으면 잠재의식 속에서 어느 순간에 스스로 내 해로가 그거를 찾아서 하고 뛰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역량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뇌과학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인간은 뇌의 4%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 아인슈타인 같이 뛰어난 사람도 10%도 채 못 쓴다고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있던 영화에 루시였나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보면 뇌 용량이 막 엄청나게 드러나서 모든 걸 다 분석해내죠. 결국 본인은 죽지만 막대한 힘을 갖는 그런 공상과학적인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뇌의 능력을 다 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만 쓰고 가는데 남보다 1%를 더 써도 5%를 쓴다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를 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세렌디피티라는 것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는 행운. 이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행운이 다가와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렌디피티, 우연히 만나는 행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하고 상상하고 또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연히 만나는 행운,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사고하고 해서 보고 듣고 느껴서 축적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99년 초에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인터넷 광고 관련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서 A4 용지 3장에 한 줄에 한 건의 특허가 될 정도로 빼곡히 한번 적어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99년, 2000년에 벤처 투자금융한테 아이템을 갖고 창업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했던 내용들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창의적 발명가는 또 뭐냐? 저는 이제 발명가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뭔 예언자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나 어떤 이런 예언가, 뭐 이런 책들 이런 걸 보면 뭐 해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명가는 특허 기간이 20년인데 적어도 아주 국한된 작은 영역에 있는 기술 요소에 발전되는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발명, 올바른 발명이라면 세상은 그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명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뛰어난 발명가라면 후속적인 것까지 연상을 한다면 20, 30년 내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발명한 그 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세상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또 발명가는 혁명가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발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도 높고 또 실패도 손해가 적은데 너무 앞서가는 큰 발명을 해내게 되면 사회에 어떤 큰 충돌이 있어요. 기득권의 저항이 큽니다. 제가 발명해냈던 인터넷 광고의 주체를 바꾸는 것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야후 같은 업체들이 자신의 사이트 운영하면서 광고를 송출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단말기,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그 화면을 각각의 기기에 있는 화면을 그 주인하고 계약해서 독점을 해서 어느 사이트를 가든 간에 거기에 송출되는 광고는 주체가 하나면 그 안에 수백 개의 채널이 있거나 수백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도 광고 송출 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도 높아서 광고주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고 거기서 정확하게 광고를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채널, 포털 이러한 주체들한테 본 것만큼 광고를 배분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각각의 소비자는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TV 보면 모든 콘텐츠가 공짜인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서도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 있는 콘텐츠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특허를 수십 건을 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포털 회사하고 서울권 싸움이 돼서 2심까지 이겼다 3심에서 지는 이런 형태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그 원리가 옳다. 광고 주권이라든지 소비자 주권에 관련해서 제
스코어 이전에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기를 하겠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간단한 단순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가는 혁명가다라는 취지는 본인의 희생으로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본인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세상이 바뀌어서 20, 3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뭔가 변혁시키는 혁명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발명가는 예언자로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바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혁명가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혁명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후원해 줄 수 있는 세력,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본가, 마케팅 전문가, 경영 전문가, 기술자 이런 분들이 같이 묶여서 이걸 이끌어내야 되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공허한 울림이 돼서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발명가의 시대이다.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뭔가 앞서 대처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계속 뒤에 쫓아가서는 앞서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성공한 거는 선제적으로 쫓아가서 다 잡았기 때문에 잡힌 거죠.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후발적으로 이미 다 퍼져 있는 거를 뒤에 가서 쫓아가면 잡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일본, 미국, 유럽에 뒤쫓아온 거는 계속 뒤쫓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앞서간 거를 쫓아갈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고, 근데 너무나 열심히 성실껏 장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보다 앞선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추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발명가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하든지 간에 남보다 앞선 그런 장기적인 사고로 한 발짝 너무 앞서가면 되겠죠. 앞서가는 한 단계씩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재미도 있고 뭔가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명가는 3대 3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적대적이고 극혐을 표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세상에 어떤 좋은 이치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나는 행운, 세렌디피티가 들어오려면 내 마음이 열려서 내 것을 다 보여주고 선의에 100%야 다른 사람도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접근해 준 거고, 또 사물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사물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아무리 저쪽에서 신호를 보고 나의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같이 뭘 만들어내든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어서는 만사 귀찮은 거죠. 그냥 졸립고 쉬고 싶고 어딘가 그냥 숨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는 사물을 하고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대해야만 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성을 갖고 뭔가 찾아냈는데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뇌 자체도 스스로 너는 할 수 없어. 이 회로가 멈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 해보자 라는 회로가 작동이 돼서 이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평소 숙성시킨 것들이 작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명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나 뭐 이런 회의
직장 같으면 기술 회의를 할 수 있겠죠. 뭔가 신제품 개발 회의를.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하면 살짝 듣고 저놈 봐라. 저렇게 얘기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겠죠. 어느 순간 내가 얘기했더니 저놈이 내 생각만 받아먹고 지 얘기를 안 하네? 그럼 나도 말 안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서 집단지성인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뭘 하게 되면 털어놓게 되면 상대가 살을 붙여주게 되면 나는 또 더 살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꽉 막힌 회의가 돼서 서로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열린 발명을 단체에 했을 때는 해야 되겠다. 자, 대부분의 아이디어 창출 방법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집단으로 토론하게 되면 같이 집단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집단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 농촌이 답이다 농촌 현장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에서 iOS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살펴보면 집단으로 단체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은 가장 3대 핵심 요소가 중요한 3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참여, 스킬, 미션이다.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목적지, 미션 어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정해지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같이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행으로 보면 핵심자지만 여기서는 파티시페이션, 참여자가 되겠죠. 참여자를 잘 이끌고 이 목적지까지 배를 기술을 잘 적용해서 세월호처럼 난파되거나 엄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요새 뭐죠? 크루즈선들이 정박을 못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이끌고 가서 정확히 목적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항해 과정이다. 그래서 그 파티시페이션 참여자는 소극적인 참여. 아이고 뭐 한번 참여하니까 했어가 아니라 그 목표, 해결해야 될 목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만들어야 될 별명에 대한 정확한 공감의식을 갖고 야 내가 진짜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참여해서 뭔가 꼭 해보겠다 라는 그런 적극 참여적인 의지가 있는 분을 참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분들을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가는 기술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중재적인 입장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항해 과정을 볼 수 있겠다. 근데 트리치에서도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 놓은 사례들에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앞으로 조직에서 했던 회의나 문제 해결 또는 별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